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최고 대학의 환경과학자가 한국의 이 기술을 마주했을 때 그녀의 오래된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국의 접근법과는 전혀 다른 이 낯선 기술에 회의적이던 그녀는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학문적 호기심과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녀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정이 그녀의 연구와 신념을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될까요? 미국의 미래 방향까지 바꾸어 버리는 이 기술에 대한 사연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숨어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아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환경과학자이자 연구원이죠. 지구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기술과 배터리 발전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어요. 오늘은 LA에서 열리는 국제환경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에 대해 생각했어요. 사실 이번 세미나 참석을 망설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확인했을 때 한국의 수소 자동차 기술 혁신이라는 세션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수소차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 분야가 전기차다 보니 경쟁 기술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고요. 게다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었죠. 제 편견은 7년 전 방문했던 자동차 박람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 기업이 선보인 수소차 프로토타입은 기술적 완성도가 낮았고 담당자들의 설명도 구체성이 떨어졌어요. 그때 받은 인상이 지금까지 남아있던 거죠. 더구나 저는 전기차 강국인 미국과 유럽의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를 주도할 것이라 굳게 믿어왔습니다. 테슬라, GM,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확신했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세미나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한국의 수소 자동차 기술을 발표하는 연사는 존 윌슨과 한국의 연구원 김민준이었습니다. 존 윌슨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선임 연구원으로 알고 있었지만 김민준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수소 자동차는 실용화되기 힘들어. 비용도 많이 들고 인프라 구축도 어렵고. 게다가 한국이라니. 선진국들도 성공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해냈다? 글쎄. 호텔 침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제 남편 마이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보, LA에 잘 도착했어. 내일 세미나 중에 한국의 수소차 기술 발표가 있대. 솔직히 큰 기대는 안 돼. 마이클은 제 편견을 잘 알고 있어서 살짝 놀렸네요. 에밀리, 또 그런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거야? 혹시 한국이 수소차 분야에서 선두주자라면 어떻게 할 거야? 기억나? 예전에 한국 스마트폰도 무시했다가 얼마나 놀랐었는지. 그건 다르지. 전자제품과 자동차는 차원이 달라. 특히 수소차는 훨씬 복잡한 기술이야. 그런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을 앞서가고 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 혹시 모르잖아. 실제로 어떤지. 마이클의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제가 수소차의 부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물 부족 문제였어요. 수소를 생산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이미 전 세계 많은 지역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의 물을 수소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소 인프라 구축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도 큰 장벽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해. 선입견 없이 들어보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세미나장으로 향하는 동안 발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주 발표자인 존 윌슨의 양력을 보니 국제에너지기구에서 15년 이상 일한 베테랑이었고 김민주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수소에너지 연구단장이었어요. 꽤 인상적인 경력이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수소차 기술에 대한 제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세미나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소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랍게도 모두들 한국의 수소차 기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소버스가 정말 혁신적이라더군요. 한국이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수소차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죠. 이런 대화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나? 의아한 마음으로 생각하던 중 세미나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발표자인 존 윌슨이 무대에 올랐고 그의 첫 마디가 제 귀를 사로잡았네요. 오늘 우리는 미래 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주도하는 수소 자동차 혁명입니다. 순간 눈썹이 올라갔어요. 혁명이라니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닌가 싶었지만 윌슨의 발표는 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존 윌슨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수소 자동차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넥소와 이니시움 콘셉트카였죠. 이 차량들은 단순한 친환경 자동차가 아닙니다. 수소 연료 전지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한 미래 모빌리티의 선구자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전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오직 물만 배출하는 완벽한 친환경 시스템이죠. 존 윌슨은 수소 연료 전지의 작동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수소 탱크에 저장된 고압 수소가 연료 전지 스택으로 들어가 산소와 반응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원리였습니다. 그가 말한 수소차의 장점은 정말 놀라웠어요. 첫째,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5분 이내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죠. 둘째, 긴 주행거리입니다. 한국의 최신 수소차는 700km 이상을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어요. 셋째, 극한 환경에서의 우수한 성능입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추운 날씨의 주행거리가 40%까지 감소하지만 수소차는 그런 단점이 없죠. 윌슨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교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길고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수소차는 빠른 충전과 물만 배출한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형 상용차 분야에서 수소의 우위입니다. 버스, 트럭, 중장비 같은 대형 차량은 배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무거운 배터리를 장착하면 화물 적재량이 줄어들고 충전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수소차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죠. 화면에는 한국의 수소버스 보급 현황이 나타났어요. 2021년 54대에 불과하던 것이 2024년에는 1671대로 급증했다는 통계였습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1020대가 보급되어 전년 대비 277%나 성장했다는 수치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현재 세 가지 측면에서 수소차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료 전지의 효율성입니다. 현재 60% 이상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달성했죠. 둘째, 내구성입니다. 16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어요. 셋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지난 5년간 생산 비용을 50% 이상 절감했습니다. 윌슨은 화면에 수소차의 환경적 이점에 관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보다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 대기오염 감소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설명이었죠. 한국은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40년까지 전국에 1,200개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이미 242개소 386기의 충전소가 운영 중이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저는 윌슨의 발표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윌슨이 발표를 마치고 질문 시간이 되자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수소 생산 과정 자체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나요? 현재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또한 수소 생산에는 많은 물이 필요한데 물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요?
윌슨은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소는 그레이 수소라고 부르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린 수소 생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의 기술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이 방법은 완전히 탄소 중립적입니다. 물 사용 문제도 중요한 지적이지만 한국은 해수 담수화 기술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발표자인 김민준 단장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윌슨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린 수소의 경제성과 실용성에 의문이 있었어요. 수소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이미 상당 부분 구축된 전기차 인프라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션이 잠시 휴식에 들어가자 옆자리에 앉았던 연구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브라운 박사님 맞으신가요? 저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리입니다. 박사님의 연구 논문을 잘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제임스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임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수소버스를 타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실제로 그들의 기술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울산시의 수소버스 운영 사례는 놀라웠어요. 현재 40대 이상의 수소버스가 상용 운행 중인데 충전소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더군요. 제임스의 말에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발표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음 발표자인 김민준 연구단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단상에 서더니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수소에너지 연구단장이에요. 오늘은 한국의 수소 경제 생태계와 그린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단장의 발표 자료는 존 윌슨의 것보다 더 세부적이고 기술적이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수소 생산 방식의 종류와 각각의 환경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수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그레이 수소,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한 블루 수소,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만드는 그린 수소입니다. 한국은 현재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을 킬로그램당 4달러 아래로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이는 불과 3년 전 10달러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김 단장은 한국이 개발 중인 획기적인 수전의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기존의 수전의 효율이 70% 정도였다면 한국의 새로운 촉매 기술을 적용한 수전의 시스템은 85%까지 효율을 높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또한 우리는 해수 직접 수전의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담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닷물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는 브라운 박사님께서 제기하신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는 눈이 커졌어요. 이 기술이 실현된다면 정말 혁명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술적 난제도 많을 것이라 예상했어요. 김 단장은 이어서 한국의 수소 충전소 인프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소 충전소 운영 현황과 확장 계획을 상세히 보여주었어요. 현재 한국 전역에 242개소의 충전소가 있으며 그중 56개는 시간당 80kg 대용량 충전소로 2027년까지 11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액화수소 기술의 발전입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저장과 운송이 효율적이에요. 한국은 2024년 4월 인천 가좌에 국내 첫 액화수소 충전소를 준공했고 현재 전국 각지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확대 구축 중입니다. 화면에는 실제 수소차 사용자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의 사람들이 수소차 사용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 영상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70대 노인이 수소버스를 운전하는 모습이었죠. 그는 50년 넘게 자동차를 몰아왔다며
수소차가 자신이 경험한 그 어떤 차보다 조용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어서 더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수소차의 고장률은 1000대당 3.5건으로 전기차의 5.2건보다 낮습니다. 또한 극한 환경에서의 테스트 결과 영하 30도에서도 주행거리 감소가 10% 미만으로 전기차의 40%에 비해 훨씬 적었어요. 그는 이어서 수소버스와 전기버스의 비교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전기버스는 충전에 최소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수소버스는 10분 이내에 충전이 가능했어요. 또한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한 전기버스는 승객 수용량이 제한되지만 수소버스는 이런 제약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024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수소버스는 2021년 54대에서 2024년 1671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1020대가 보급되어 전년 대비 277%의 급성장을 이루었어요. 이는 수소버스의 실용성과 경제성이 입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 단장은 화면을 전환하여 다양한 종류의 수소 상용차를 보여주었어요. 버스뿐만 아니라 트럭, 청소차, 지게차, 심지어 차량 운반 트럭까지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한 다양한 차량들이었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030년까지 물류운송용 수소화물차를 200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통근버스와 지게차도 수소 차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 내에 수소저장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수소지게차 30대 운행 실증을 진행 중이에요. 이런 사례들은 수소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점점 더 김 단장의 발표에 집중했어요. 그가 보여주는 데이터와 실제 사례들은 제가 가진 수소차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소차의 안정성과 내구성에 관한 자료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어요. 수소차의 또 다른 장점은 다목적성입니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 트럭, 심지어 기차와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한국은 이미 수소버스 1671대를 운행 중이며 2030년까지 수소트럭 1만 대를 도로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김 단장의 발표를 듣고 있자니 제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정말로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전기차 연구자로서 수소차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이었어요. 김 단장님, 인상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수소차, 특히 수소버스에 집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국가들이 전기차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김 단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브라운 박사님. 한국이 수소차에 주목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수소는 여러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다변화에 기여합니다. 둘째, 한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부품이 더 많고 복잡해 제조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셋째, 전기차와 수소차는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개인 승용차는 전기차가, 대형 상용차는 수소차가 더 적합할 수 있죠. 김 단장의 설명은 매우 합리적이었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혼자 식당 한쪽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한국의 수소차 기술은 정말 대단해. 내 고정관념이 너무 강했나 봐. 점심을 먹으며 김 단장의 발표 내용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데이터와 사례들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기술이라면 왜 미국에서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과연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세미나장으로 향하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환경과학자로서 저는 늘 가장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을 지지해왔습니다. 만약 수소차가 정말 전기차보다 환경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면 제 연구 방향도 재고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기차가 가진 장점도 분명했어요. 전기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고 가정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며 생산 비용도 계속 내려가고 있었죠. 반면 수소차는 충전소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수소 생산과 저장에 에너지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단장이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이런 단점들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복도에서 김 단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가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브라운 박사님 맞죠? 오전 세션에서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김 단장님. 네,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수소차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김 단장이 미소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하죠. 수소차에 대한 오해가 아직 많아요. 특히 비용과 인프라 문제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전기차가 미래 모빌리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테슬라나 GM 같은 미국 기업들이 이 분야를 주도한다고 믿었고요. 솔직히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약간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에도 김 단장은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전기차가 먼저 대중화되었고 수소차는 여전히 생소하니까요. 하지만 두 기술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승용차에는 전기차가 더 적합할 수 있지만 장거리 운송이나 대형 차량에는 수소가 더 효율적이에요. 김 단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방향이 틀렸다는 건가요?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왜 한국은 이 기술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김 단장님, 제가 봤을 때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구축된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면 수소차는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필요로 하죠. 어떻게 이런 장벽을 극복하고 있나요? 김 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인프라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는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점차 승용차까지 확대하는 전략이죠. 버스 차고지나 물류센터 같은 곳에 충전소를 우선 설치하면 제한된 인프라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액화수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장과 운송 효율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측면들을 짚어주었어요.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의 수소차 전략이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특성과 전략에 맞춘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 세션 전에 저희 수소차 프로토타입 모델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지금 로비에 전시되어 있어요. 김 단장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로비로 향했고 그곳에는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수소차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김 단장은 차량의 특징과 기술적 장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델은 한 번 충전으로 800km 이상 주행 가능하고 충전은 단 5분이면 됩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어요. 또한 내부 공간도 전기차보다 넓죠.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이 적으니까요. 차량을 둘러보면서 제 안에서는 점점 더 큰 갈등이 일었어요. 이 기술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다면 미국의 환경 정책도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로비에서 나와 잠시 혼자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호텔 정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직업적 신념과 개인적 편견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에 흥분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전기차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오후 세션이 모두 끝나고 저는 용기를 내어 김 단장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들을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김 단장님, 시간이 되신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수소 기술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브라운 박사님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우리는 세미나장 건너편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는 라떼를, 김 단장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수소차와 전기차 중 어느 것이 더 친환경적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전기차도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만 수소 생산에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둘을 비교한다면 어떤가요? 김 단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기술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수소차의 경우 그린 수소를 사용한다면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탄소가 배출돼요. 특히 리튬, 코발트 같은 희귀 금속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권 문제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 더 낫다는 결론보다 각 기술이 적합한 영역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전기차는 가벼운 승용차에, 수소차는 대형 상용차에 더 적합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전기차는 짧은 거리를 자주 운행하는 도시명 승용차에 적합해요. 반면 수소차는 장거리 주행이나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는 대형 차량에 유리합니다. 특히 버스나 트럭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기 때문에 제한된 수의 충전소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논리에 동의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하나의 해결책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시각이었어요. 각 기술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전략적 접근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나요? 김 단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한국의 수소 경제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 수소 충전소 1200개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죠. 특히 초기에는 수소버스와 같은 상용차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했어요. 2024년 현재 1671대의 수소버스가 운행 중이며 올해 2000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서울, 울산, 부산 등 한국 도시의 거리를 달리는 수소버스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소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대용량 충전소였어요. 이 충전소들은 하루에 최대 100대의 버스를 충전할 수 있어요. 버스가 돌아오면 밤새 충전해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운행할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제한된 인프라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 전략은 정말 현명하네요. 버스 한 대가 승용차 수십 대와 맞먹는 환경 효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맞습니다. 내연기관 버스 한 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 승용차 30대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과 비슷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대형 차량은 배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소가 더 적합한 솔루션이죠. 우리의 대화는 수소 생산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저는 그린 수소 생산의 경제성에 의문이 있었어요. 그린 수소는 아직 비용이 비싸지 않나요?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요? 현재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그레이 수소가 더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2019년에는 킬로그램당 10달러였던 것이 2024년에는 4달러 아래로 떨어졌죠.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2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화석 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 목표가 실현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신 전해조 기술과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 대규모 생산 시설 구축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은 해안선이 긴 나라라서 해상 풍력 발전과 연계한 그린 수소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수소 기술이 가진 가능성과 한국의 전략적 접근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단장님, 혹시 LA에서도 수소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타보고 싶네요. 김 단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마침 내일 오전에 LA 외곽에서 수소차 시승 행사가 있어요.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인데 제가 초대장을 드릴게요. 승용차와 버스 모두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이미 내일의 시승 체험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직접 경험해봐야 진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시승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LA 외곽의 넓은 시험 주행장이었어요. 도착하자 김 단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오셨군요. 먼저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장에는 여러 모델의 수소차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신형 수소 승용차와 대형 수소버스였습니다. 김 단장의 안내로 먼저 승용차 시승에 참가했어요. 이 차는 현대자동차의 넥소입니다. 현재 가장 완성도 높은 수소 승용차 중 하나죠. 다음 달에는 후속 모델인 이니시움도 출시될 예정이에요. 운전석에 앉자마자 느껴진 것은 차량의 고급스러움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계기판은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인테리어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시동을 걸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소음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수소차도 정숙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와, 정말 조용하네요. 이제 가속해보세요. 수소차의 토크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엑셀러레이터를 밟자 차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전기차 못지않은 가속력이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속도를 높였을 때도 차량은 안정적이었고 조용했습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요. 수소차의 또 다른 장점은 주행 중에도 실내 난방을 강하게 틀어도 주행거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기차는 히터를 틀면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들잖아요. 1시간 정도 승용차를 시승한 후 이번에는 대형 수소버스에 탑승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버스 내부는 일반 버스와 비슷했지만 엔진 소음이 거의 없어 탑승감이 훨씬 좋았어요. 김 단장이 말했습니다. 이 버스는 하루에 300km 이상 운행해도 충전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충전 시간도 약 15분 정도면 되고요. 전기버스는 비슷한 거리를 운행하려면 중간에 충전이 필요하거나 대용량 배터리를 실어야 하는데 그러면 승객 수송 능력이 떨어지죠. 이어서 우리는 수소 충전소로 이동했습니다. 주유소와 비슷하게 생긴 충전소에는 몇 대의 수소차가 충전 중이었어요. 충전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간단한지 놀라실 거예요. 김 단장이 충전기를 차량에 연결하자 디스플레이에 충전 정보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 압력, 충전량, 예상 시간 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어요. 보통 5분 정도면 완전 충전이 가능해요. 전기차처럼 30분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죠. 실제로 충전은 약 5분 만에 완료되었고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는 750km로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전기차보다도 긴 거리였어요. 미국도 이런 충전소를 늘려가고 있나요? 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요. 현재 약 45개의 수소 충전소가 운영 중이고 100개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242개소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충전소에서 나와 다시 시내로 향하는 길에 김 단장은 한국의 수소 생태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버스, 수소트럭도 상용화되고 있어요. 특히 울산시는 세계 최초로 수소 시내버스를 도입했죠. 현재 40대 이상이 운행 중이고 수소 쓰레기 수거차도 도입했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030년까지 수소 화물차 200대를 도입할 계획이에요. 이처럼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수소 전략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승용차 한 종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수소 경제를 구축하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시승을 마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수소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대형 상용차에서는 전기차보다 확실한 장점이 있었어요. 김 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체험이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수소 인프라와 연구시설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 달 서울에서 국제수소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박사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일정이 괜찮으신가요? 그 제안은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의 수소 기술을 직접 보고 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거의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 단장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는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부터 컨퍼런스와 함께 한국의 수소 인프라를 둘러보는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바로 서울 탐험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사실 시차 적응을 위해서라도 좀 돌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수소버스를 타볼 수 있을까요? 김 단장은 기꺼이 동의했고 우리는 곧바로 시내로 향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수소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이 버스 노선은 완전히 수소버스로만 운행돼요. 하루에 300km 이상 주행하지만 충전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수소버스에 탑승해보니 일반 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엔진 소음이 거의 없고 진동도 적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광화문, 경복궁, 청계천 등 역사적인 장소부터 강남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까지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도시였어요. 서울이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인 도시인 줄 몰랐어요. 네, 서울은 스마트시티 구축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에 노력하고 있죠. 수소차, 전기차는 물론이고 자전거 도로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국제수소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모여 수소 경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어요. 저는 다양한 세션에 참석하며 수소 기술의 최신 동향을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소 연구시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그린 수소 생산 기술부터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까지 최첨단 연구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햇빛과 물만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광촉매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5년 내에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현재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울산으로 향했어요. 울산은 한국의 수소 경제 선도 도시로 다양한 수소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소 생산 시설과 대규모 수소버스 차고지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울산은 현대 자동차와 화학 공장이 밀집해 있어 수소 생산과 활용의 최적지입니다. 현재 40대 이상의 수소버스가 운행 중이고 지게차, 드론까지 수소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요. 김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울산은 2040년까지 수소 도시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산업 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를 활용해 수소 발전, 수소 모빌리티, 수소 가정용 연료 전지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수소버스 차고지에서 실제 충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버스들이 노선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차고지에 설치된 대용량 충전기에 연결되어 밤새 충전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충전소는 하루에 최대 100대의 버스를 충전할 수 있어요. 한 번 충전으로 하루 종일 운행이 가능하죠. 디젤 버스와 비교하면 연간 약 8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운전기사들과 대화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들은 수소버스의 조용함과 안정적인 성능, 그리고 환경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15년 넘게 버스를 운전해왔는데 수소버스는 정말 다릅니다. 엔진 소음이 거의 없어서 운전 피로도가 훨씬 적어요. 승객들도 조용하고 진동이 적어서 좋아합니다. 울산 방문 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했어요.
부산은 해양 도시로 항만 물류와 연계한 수소 활용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소 지게차와 항만 크레인이었어요. 부산항은 수소 지게차 50대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기존 디젤 지게차나 전기 지게차와 달리 수소 지게차는 빠른 충전과 긴 작업 시간이 가능해 물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액화수소 충전소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2024년 4월에 개장한 한국 최초의 액화수소 충전소였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저장과 운송이 효율적입니다. 이 충전소 하나로 하루 최대 180대의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대용량 충전소가 늘어날수록 수소차 보급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김 단장은 또한 한국의 수소 분야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수소차 제조뿐 아니라 연료전지, 스택, 수소 저장 탱크, 충전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두산의 하이엑시움 모터스, 우진산전 등 새로운 수소버스 제작사들이 등장해 시장의 경쟁 체제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런 경쟁은 기술 발전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녁, 김 단장은 저를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우리는 미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브라운 박사님, 미국과 한국이 수소 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어떨까요?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빠른 발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김 단장님. 미국의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한국의 수소 기술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귀국하면 동료 연구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시간 중 하나였어요. 수소 기술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김 단장님, 한국이 수소 기술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 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환경 문제,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수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죠.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감소 등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각 나라마다 상황과 전략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함께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은 학과 회의에서 한국 방문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연구실에서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하며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돌아보았습니다. LA 세미나에서 시작된 여정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수소 기술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해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소차가 전기차와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라는 통찰은 제 연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가 최근 방문한 한국의 수소 모빌리티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번 여정을 편견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전기차 연구자로서 수소차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고 한국의 기술력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입견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의 수소 자동차 기술, 인프라, 그리고 생태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제 수소차 이용 데이터와 환경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수소버스가 가져오는 환경적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내연기관 버스 한 대를 수소버스로 교체하면 연간 약 8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이는 승용차 30대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게다가 미세먼지 배출량도 크게 감소해
도시 대기 질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동료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용도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승용차나 단거리 주행에는 전기차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인프라가 더 널리 퍼져 있고 가정에서 충전도 가능하니까요. 반면 버스, 트럭, 열차 같은 대형 상용차나 장거리 주행에는 수소차가 더 효율적입니다. 빠른 충전과 긴 주행거리가 큰 장점이니까요. 두 기술은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대답에 많은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소 생산과 인프라 구축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현재 가장 큰 도전은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사례를 보면 단계적 접근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교통이나 물류 차량 같은 상용차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점차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죠. 그리고 그린 수소 생산 비용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2030년경에는 화석 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저는 이전에 제 자신과 같은 의문과 편견을 가진 동료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학과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어. 우리 학과에서 수소 모빌리티 연구를 확장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중이야. 내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사실 저도 지금까지의 전기차 연구에 수소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특히 대형 상용차와 장거리 운송 분야에서 수소 기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이브리드 에너지 솔루션 전기와 수소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연구는 각 기술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연구실에서 작업하는 동안 김 단장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수소 기술 개발 현황과 함께 한미 공동 연구 프로젝트 제안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연구진이 협력한다면 수소 경제 실현을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린 수소 생산과 대형 상용차 분야에서 공동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제안은 제 새로운 연구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 단장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양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수소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수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특히 대형 상용차 분야에서 수소 기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이든 열린 마음으로 평가해야 해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 인터뷰 이후 많은 언론과 학계에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소 기술 사례를 미국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단계적 인프라 구축 전략과 공공 민간 협력 모델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해요.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대도시의 대중교통부터 시작해 점차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연구실에서 한미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풍경이 어느 때보다 희망차게 느껴져요. 불과 몇 개월 전 LA 세미나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기차 연구자로서 수소차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제가 이제는 두 기술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해요. 한국 방문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메모장에 이렇게 적으며
저는 다음 달 있을 서울에서의 첫 공동 연구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의 기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소와 전기, 두 에너지의 조화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의 여정은 때로 고정관념이라는 아슬아슬한 절벽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에밀리 브라운 교수처럼 용기 있게 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용기에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영감이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무엇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